광활한 사막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사막의 모래가 갑자기 초록색 유리로 변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모닥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만 도에 달하는 엄청난 고온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놀라운 점은 이 유리가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살던 터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메르 기록에 담긴 아눈나키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고대 신화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고대 점토파 안에는 문명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기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석기 시대부터 현대의 우주선까지 차근차근 직선으로 발전해 왔다고 믿곤 하죠. 하지만 만약 기술의 정점이 아주 먼 옛날에 이미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과거의 신들이 사실은 고도로 발달한 외계 종족의 조종사와 군인이었다면요? 이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과연 고대인들이 이토록 정교하고 기술적인 묘사를 단순히 상상만으로 지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먼저 고대 메소포타미아로 떠나야 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약 5,000년 전 그곳에서 수메르라는 신비로운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개의 점토판에 서령 문자로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에는 아눈나키라 불리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아눈나키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가설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행성인 니비루의 대기를 복원하기 위해 금과 같은 자원을 찾아 지구로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존재들 사이에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엔릴과 엔키라는 두 형제는 지구의 통치권을 두고 끊임없이 대립했죠. 이들의 정치적 싸움은 결국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들을 신의 마법이라 표현했지만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한 첨단 기술과 현대의 대량 살상 무기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가장 미스터리한 기록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에라 서사시입니다. 이 고대 수메르 텍스트는 신들 사이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묘사되는 무기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신화나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소름 돋을 만큼 정교한 전술 타격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사시에 따르면 파괴의 신 에라는 단숨에 도시 전체를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기록에는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뜨거운 재로 뒤덮였다는 생생한 묘사가 나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그저 거대한 폭풍이나 운석 충돌을 비유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 그 오해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단순한 폭풍은 바위를 녹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기이한 질병을 옮기지도 않죠. 텍스트는 신들의 무기고 외에 엄중히 보관되어 있던 특정 장치가 의도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군사적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공격이 가졌던 가공할 위력을 이해하기 위해 과연 신들의 비밀 창고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메르의 연대기에는 소위 7가지 공포의 무기라 불리는 특별한 유물에 대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 장치들은 최고신 아누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지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반란도 잠재우기 위해 하사된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대 문헌이 이를 일반적인 칼이나 창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참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과 치명적인 열을 내뿜는 특수한 장치로 기록하고 있죠. 특히 이 무기가 가동되는 순간에 대한 묘사는 매우 생생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무기가 전개되는 순간 눈부신 광휘가 온 하늘을 뒤덮었으며 대지인은 뿌리째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강력한 에너지 동력 장치가 가동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흔히 고대인들이 단순히 화산을 두려워해 그 폭발 현상을
신의 무기로 착각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는 화산 활동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수메르인들이 목격한 섬광은 땅속이 아닌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쏟아지는 거대한 광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7가지 무기는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고 조종자가 지시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무자비한 파괴를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가공할 위력을 지닌 무기는 과연 누구를 겨냥했던 것일까요? 해독된 고대 점토판에 따르면 이 고대 전쟁의 주된 타격 목표는 아누나키의 우주항이었습니다. 제야사학자들은 이 시설이 시나이 반도에 위치했다고 주장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들은 이 우주항이 적대적인 마르두크 파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파괴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의 무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교통 요충지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흔적은 오늘날 시나이 반도에서 발견되는 광활한 유리질 모래 평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초록빛 유리 결정체들은 섭씨 수천도 이상의 극고온에서만 형성되는 물질입니다. 이런 결정체들이 단순히 낙노해로 인해 생겨났다는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낙노해는 풀그라이트라 불리는 가느다란 유리관을 남길 뿐이지만 이곳은 모래 전체가 통째로 녹아내려 거대한 유리 벌판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의 기록인 우르크의 에가에는 강렬한 섬광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고 뒤이어 거대한 불의 장벽이 몰려왔다는 묘사가 등장합니다. 이는 현대의 핵무기나 초강력 진공폭탄이 사용되었을 때의 기록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신들은 결국 자신들의 우주항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결과는 모두에게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주항구가 파괴된 이후 고대 기록은 이전보다 훨씬 더 끔찍한 현상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사악한 바람이라 불렀습니다. 이 바람은 나무를 꺾거나 집을 무너뜨리는 평범한 돌풍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소리 없이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죽음을 몰고 왔죠. 기록에 따르면 이 바람이 수메르의 도시들을 뒤덮자 사람들은 거리에 쓰러져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의 참상은 우르의 에가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들의 피부가 궤양으로 뒤덮였고 그들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으며 마을을 흐르던 강물은 독을 품은 듯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사능 피폭과 낙진에 대한 너무나도 정확한 묘사가 아닙니까?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페스트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하룻밤 사이에 강물 전체를 오염시키거나 하늘의 기이한 빛과 함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악한 바람은 공중을 떠다니며 이동 경로에 있는 모든 생명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름과 같았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인간들이 떠받들던 신들조차 패닉에 빠져 이 바람을 피해 도시를 버리고 달아났다는 기록입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히 지구의 흔한 질병이었다면 초고대 기술을 가진 그들이 그토록 겁을 먹었을까요? 그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친 진짜 이유는 그것이 그들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치명적인 방사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들의 개인 무기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그중 가장 유명한 유물은 전쟁의 신 니누르타가 소유했던 샤루르르 지 샤루르입니다. 그 이름은 수천 명을 격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기록에 묘사된 샤루르는 단순한 곤봉이나 도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교한 물건이었죠. 샤루르는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있었고 전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주인인 니누르타와 직접 대화까지 나눌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안주 신화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샤루르는 정찰병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험준한 산맥 위를 비행하며 적의 동태를 살피고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니누르텍에 전달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마법의 무기가 등장하는 신화적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죠.
정보를 수집하고 음성 인터페이스를 갖춘 비행체라는 묘사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군용 드론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심지어 샤르루르는 높은 고도에서 독과 불을 뿜어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니누르타는 안전한 곳에 머물며 이 장치의 명령만 내리면 됐죠. 이는 아누나키 군대의 자동화 시스템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미 기원전 수천 년 전에 드론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합리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아누나키는 왜 지구에 그토록 많은 무기를 가져왔던 걸까요? 그 해답은 아트라하시스트의 서사시라 불리는 고대 문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인류가 창조되기 전 이 행성의 모든 고된 노동은 이기기, 게이키치, 기라고 불리는 하급 신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산에서 금을 캐고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동원되었죠. 하지만 끝없는 강제 노역에 지친 이기기들은 결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동기구를 불태워버리고 최고신 엔릴의 거처를 포위했습니다. 이 거대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지배계층에게는 이들을 통제하고 압도할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엔릴은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하늘의 화살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흔히 고대의 신들을 인류에게 지혜를 전해준 평화로운 스승으로 생각하곤 하지만 이는 대중적인 환상에 불과합니다. 실제 수메르의 기록은 철저한 계급 구조를 바탕으로 한 냉혹한 군사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기기의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이 사건은 신들이 자신들을 대신해 일할 순종적인 노예를 만들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대 문헌이 전하는 최초의 인류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남긴 치명적인 무기들로 가득한 세상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수메르의 수많은 기록 속에는 죽음의 눈 혹은 빛나는 광선이라 불리는 기이한 무기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이 장치는 주로 신전의 높은 탑 위에 설치되었다고 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 광선은 먼 거리에서도 바위를 단숨에 베어버리고 적들을 제로 만들어버릴 만큼 강력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파괴의 신 네르갈이 이 광선을 사용해 적의 성벽을 무너뜨렸을 때 성벽이 마치 태양 아래 놓인 밀랍처럼 녹아내렸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흔히 이러한 기록을 시적인 비유나 신의 분노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죠. 만약 청동기 시대 사람이 현대의 강력한 산업용 레이저나 플라스마 절단기를 목격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레이저나 플라스마 같은 단어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빛나는 광선이나 불타는 눈이라고 부르는 것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의 일부 고대 요새, 유적에서는 엄청난 고열에 노출된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거대한 석재의 겉면은 완전히 녹아내렸지만 그 내부는 아주 멀쩡한 상태로 남아있죠. 일반적인 화재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집중된 고온의 열기만이 남길 수 있는 흔적입니다. 고대 대량살상 무기가 단순히 무언가 폭발하는 형태에 그쳤던 것은 아닙니다. 수메르의 고대 기록들은 기후 무기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거대한 사례가 바로 대홍수입니다. 보통 우리는 홍수를 자연재해나 신의 노여움 정도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 사건이 엔릴이라는 신에 의해 계획적으로 유도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소음에 지친 그가 지구를 통째로 청소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들은 하늘의 관문을 열어 초자연적인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흔히 대홍수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단순한 범람으로 보기도 하지만 서령 문자 기록은 명백한 기술적 개입을 묘사합니다. 하늘을 비행하던 신들이 구름 속으로 정체불명의 물체를 투하하자 곧이어 검은 비가 쏟아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오늘날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간구 기술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만 그 규모가 전 지구적이었을 뿐이죠.
기후를 무기로 활용하는 것은 현대 인류에게도 여전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아누나키는 이미 그 시절 이 기술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물을 글로벌 정화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마르두크 신의 장대한 전투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에는 마르두크가 거대 괴수 티아마트와 벌인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두크는 임훌루라 불리는 무기를 사용하는데 이는 보통 사악한 바람 혹은 폭풍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마르두크는 이 바람을 적의 몸속으로 정밀하게 쏘아넣어 내부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의 음향병기나 강력한 초저주파 발생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엄청난 출력의 지향성 음향 충격파는 내부 장기를 손상시키고 바위마저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르두크가 단순히 입으로 바람을 세게 불었다는 해석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묘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명백히 지향성 에너지나 음향 펄스를 이용한 공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두크는 특수 그물을 사용해 목표를 결박한 뒤 곧바로 이 음향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전술은 단순한 신화 속 칼싸움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복합 무기 체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정말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신들의 무기 체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비를 하나 더 살펴보죠. 바로 아누의 그물입니다. 수메르 기록에는 이 장치가 군대 전체를 뒤덮어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서사시에 따르면 하늘에서 이 그물이 내려오는 순간 그 아래에 있던 병사들은 손발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그대로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한 반란 진압 기록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반란군들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막에 덮인 듯 그대로 땅에 쓰러졌다는 묘사가 나오죠. 우리는 흔히 이를 신화 속 마법의 그물 정도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정관념을 깨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반적인 밧줄 그물이 아무런 물리적 장애물도 없이 넓은 지역의 군대를 동시에 결박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메르인들이 묘사한 이 현상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특정 지역의 전자기장을 형성하거나 생명체의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특성과 매우 흡사합니다. 즉, 비행체에서 발사된 마비 광선인 셈이죠. 현대인이 군중 제어를 위해 설계된 최첨단 비살상 무기를 목격한다면 바로 이와 똑같이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아누나키의 기록에는 에너지와 기후 제어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도 등장합니다. 인류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거나 신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를 동원하곤 했죠. 아트라시스 서사시를 보면 엔릴 신이 인간들에게 역병과 열병을 내리라고 명령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군사작전처럼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학의 신인 엔키는 인류의 멸종을 막기 위해 해독제를 만들어 선택된 소수에게 몰래 전달하며 인종의 맥을 잇게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고대인들이 자연적인 질병을 신의 분노로 의인화한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기록 속의 세부 묘사는 무척 기묘합니다. 질병은 신의 전차가 도시 상공을 비행한 직후 갑자기 발생했으며 명확하게 설정된 특정 구역 안에서만 퍼졌습니다. 또한 엔릴이 중단 명령을 내리자마자 발생할 때만큼이나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는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 공중에서 생물학적 작용제를 살포한 뒤 다시 정화 작업을 거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결국 공격적인 생물학적 통제는 그들이 인류를 다스리기 위해 꺼내 들었던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들을 목표물까지 운반할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수메르의 점토판에는 셈, 셴 또는 무, 묵라,
불리는 비행체에 대한 기록이 가득합니다. 기존의 번역에서는 이 단어들을 단순히 이름이나 명성으로 해석하곤 했지만 연구가 제카리아 시치는 문맥상 이것이 분명히 비행 장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들은 기체 뒷부분에서 불꽃을 내뿜는 물을 타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신들의 초대로 하늘을 날았던 에타나 왕의 기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땅이 마치 작은 언덕처럼 보이고 바다는 빵 바구니처럼 보였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오직 엄청난 고도에서만 가능한 시각적 경험입니다. 고대인들이 구름이나 새를 보고 불타는 전차를 상상해냈다는 주장도 있지만 새는 꼬리에서 제트 화염을 내뿜지 않으며 땅을 뒤흔드는 굉음을 내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비행체들은 강력한 파괴병기를 탑재한 전투 플랫폼이었습니다. 아누나키는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지구 곳곳의 상공을 장악하며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고대사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미스터리한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피라미드 전쟁일 것입니다. 비주류학계의 해석에 따르면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외계 문명인 아누나키가 세운 거대한 항범용 등대이자 방어 요새에 가까웠죠. 기록에 따르면 당시 신들의 분파들 사이에서 이 시설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피라미드 공방전에 대한 묘사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공격 측이 공명 무기를 동원해 피라미드의 강력한 에너지 방어막을 무력화하는 장면이 등장할 정도니까요. 결국 승리한 이들은 내부로 진입해 모든 설비를 해체했습니다. 핵심 부품이었던 맥동하는 크리스탈을 떼어내고 제어 장치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죠. 주류 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비과학적인 소설이라며 일축하곤 합니다. 피라미드는 그저 정교하게 쌓아 올린 돌무더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피라미드 내부에는 단순한 기술적 표식 외에 그 어떤 기록이나 명문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내부 구조는 왜 일반적인 방이 아닌 산업용 공명실과 그토록 닮아있는 것일까요? 수메르 텍스트는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통신 허브이자 가공할 위력을 지닌 잠재적 무기였던 다목적 기계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고대 수메르 텍스트를 번역할 때 종종 커다란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수메르어는 워낙 복잡한 데다 현대 언어에는 그 의미가 1대1로 대응하는 단어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 학계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묘사들을 그저 종교적인 비유로만 해석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에 신이 하늘에 번개를 던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학자들은 이를 신의 분노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 기술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수메르 텍스트에서 엠미는 신들의 지식과 권능이 담긴 아주 작은 물체로 묘사되곤 하는데요. 신들은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고 때로는 잃어버리거나 서로 훔치기도 했습니다. 즉, 매를 차지하는 자가 곧 핵심 기술을 지배하는 셈이었죠. 주류학계는 이를 단순히 신의 권능을 상징하는 신화적 요소로 보지만 실제 묘사를 들여다보면 오늘날의 휴대용 하드 드라이브나 마이크로칩 혹은 무기 제어 시스템의 액세스 키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담긴 실질적인 물리적 객체였다는 뜻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해석이 없었기에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최첨단 장비의 매뉴얼을 그저 읽기 좋은 신호는 신화나 전설로만 치부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병기가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고대 점토판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발밑의 암석 그 자체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죠. 인더스 문명의 고대 도시 모헨조다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비록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니지만 이 두 지역의 전설은 놀라울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 번성했던 이 도시는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을 맞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파괴의 중심부가 마치
유리처럼 까맣게 녹아내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거리에서 발견된 유골들에서는 평상시보다 수십 배나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거리를 걷거나 일상적인 일을 하던 도중 아무런 예고 없이 재앙을 맞닥뜨린 겁니다. 일각에서는 대홍수나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원인이라고 말하지만 홍수는 벽돌을 녹이지 않으며 방사능 흔적을 남기지도 않습니다. 모헨조다로의 파괴 현장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후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공중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쏟아져 내린 막대한 열기와 충격파가 도시를 완전히 집어삼킨 것입니다. 이것은 수메르 기록에 등장하는 이른바 공포의 병기들이 과거 고대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그리고 프랑스에는 이른바 유리화된 요새, Be-vitrified forts라고 불리는 수십 개의 고대 유적지가 존재합니다. 이 석조 구조물들의 성벽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열에 노출되어 거대한 돌들이 녹아내린 차에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엉겨붙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장작불과 같은 일반적인 화재로 이 현상을 재현하려 수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일반적인 불꽃으로는 화관감을 녹일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스코틀랜드의 넌 맥스니안 요새를 보면 엄청난 양의 암석들이 아예 유리질 상태로 변해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화재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고대 켈트족이 성벽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돌을 녹였다는 주장 또한 물리 법칙에 어긋납니다. 그 정도의 열을 내기 위해서는 산 하나만큼 거대한 현대식 용광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증거는 이 요새들이 과거 궤도나 상공에서 가해진 플라즈마 혹은 레이저 공격의 표적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곳곳에 남겨진 아눈나키의 초월적인 무기에 관한 신화들과도 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전쟁에서 공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방어입니다. 수메르의 고대 기록에는 아누나키라 불리는 신들이 사용했던 특별한 방어구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를 멜람무라고 불렀는데 이는 공포스러운 광채 혹은 성스러운 후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멜람무는 신들의 몸을 감싸는 빛의 막이었으며 인간들이 쏘는 화살이나 창조차 뚫을 수 없는 무적의 상태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전쟁터에 나선 신의 모습을 보면 그 광채가 너무도 강렬해 적들은 눈이 멀고 공포에 질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엎드렸다고 전해집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를 황금 갑옷의 반사광이나 종교화에 등장하는 성스러운 후광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고대 기록은 이 광채가 발휘하는 물리적인 영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이 빛은 날아오는 물체를 밀어낼 뿐만 아니라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이들에게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휴대용 역장이나 플라스마 방어막 생성기에 대한 완벽한 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누나키는 휴대용 에너지원에서 동력을 공급받는 최첨단 기술 갑옷을 착용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몸 주위에 그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는 강력한 에너지 코쿤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수메르 기록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전해집니다. 바로 괴조 주주가 최고신 엔릴로부터 운명의 서판을 훔쳐 달아난 사건입니다. 기록에 묘사된 운명의 서판은 단순히 귀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판을 차지하는 자는 신들의 모든 통신 체계와 무기 제어권을 손에 쥐게 되는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 자산이었죠. 실제로 주가 서판을 훔치자마자 모든 교신이 끊겼고 하늘을 날던 전차들은 통제력을 잃고 멈춰 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누군가 핵 가방을 탈취하고 펜타곤의 메인 서버를 통째로 마비시킨 상황과 같습니다. 군사 인프라 전체가 순식간에 마비된 것이죠.
이 서판이 단순히 주문이 적힌 진흙판에 불과했다는 기존의 해석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고작 진흙 조각이었다면 엔릴이 새로 만들면 그만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서판을 분실하자마자 전 지구적인 대혼란이 일어났고 중무장한 추격대가 급파되어 줄을 뒤쫓았습니다. 이런 정황은 운명의 서판이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지구에 있던 아누나키의 모든 기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암호화 키나 메인 서버였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괴가 불길과 방사능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과 바다의 신 엔키는 전혀 다른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고대 기록에는 그가 강줄기를 틀어버리고 파괴적인 쓰나미를 일으켜 적의 군대를 단숨에 쓸어버리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학적 지식과 유체역학을 가공할 만한 무기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엔키가 지하수의 흐름을 조작해 적들의 비밀 지하 기지를 수몰시킨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물이 곧 그의 날카로운 칼이 된 셈입니다. 흔히 역사가들은 고대인들이 단순히 자연적인 홍수를 신의 뜻으로 돌렸을 뿐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한 의도와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엔키는 물속 깊은 곳에 특수 장치를 설치했고 그 장치가 작동하자 물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의 강력한 파도 발생기나 지향성 수압 충격을 일으키는 장치를 연상케 합니다. 이처럼 아누나키의 무기고에는 자연의 모든 원소를 다스리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땅과 하늘, 물과 불, 대지의 모든 원소는 그들의 기술력 아래 통제되었으며 전쟁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비극적인 결말은 수메르의 가장 슬픈 기록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눈나키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차지하려 했던 행성을 결국 제 손으로 파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악한 바람이라 묘사된 방사능과 대파괴는 광활한 영토를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신들은 지구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기록에는 그들이 천상의 배에 올라타 바라레에서 불타오르는 도시들을 비통하게 내려다보는 모습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저지른 파괴의 참상을 보며 신들이 눈물을 흘리는 대목은 그들 스스로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자각했음을 보여줍니다. 흔히 사람들은 신들이 단순히 인간에게 관심을 끊었거나 새로운 종교 속으로 새우며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메르 텍스트가 말하는 것은 분명한 물리적 철수였습니다. 신들은 방사능 오염지대를 피해 지구를 떠난 것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무기들은 땅속 깊은 곳에 봉기나거나 직접 챙겨 떠났습니다. 냉전 시대의 상호 확증 파괴라는 개념은 이미 수천 년 전 이 땅에 존재했던 셈입니다. 아누나키는 우리에게 황폐해진 세상과 함께 우리 유전자에 깊이 각인된 하늘의 불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충격적인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수메르 기록에 등장하는 무기들은 결코 고대인들의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륙 전체를 초토화할 수 있었던 고도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들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일부 연구자들이 이 가공할 무기들의 일부가 여전히 중동의 깊은 지하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아누나키의 이 잃어버린 유산을 차지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오늘날 국제 정세에 숨겨진 흐름을 결정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현대의 핵무기를 가장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 지구는 이미 머나먼 과거에 이와 같은 대재앙을 한 차례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메르의 기록은 단순히 잠들기 전 읽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추적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고대 문명은 지금은 잊힌 초과학 기술로 인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